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368쪽에, 자, 368쪽에 나오는 이제 여성 주인공의 영웅소설이죠. 여성 주인공의 영웅소설. 자, 거기서 이제 그 바리공주하고 금방울전까지 설명드렸죠. 자, 369쪽에 이제 가보면, 거기 이제 네 번째 단락에 숙향전이 나오죠. 숙향전. 숙향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숙향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형성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작품이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헤이유록을 지은 신유한이 일본에 갔을 때 상대한 일본인 유삼동이 1703년에 동네 외관에 와서 우리말을 공부할 때 숙향전을 그 교재로 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숙향전이 이제 한문본도 있고 여러 본들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런 작품들 다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작품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70쪽으로 이제 가보면 거기 이제 두 번째 단락이 넷째 줄 정수정전이라든가 세 번째 단락이 홍계월전, 방한님전, 뭐 백학선전 여러 작품이 있다. 이건 뭐 그런 작품이 있다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여성 영웅 소설들이 많았다는 거. 이제 이것도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시겠지만 여성은 이제 처음에는 남성이 이제 먼저 강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성과 여성을 이제 같다라고 이제 같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한 그 입장으로 소설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시면 좀 더 배우실 거예요. 점점점 여성의 어떤 위상이 그 커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71쪽에 구운몽과 사시남정기. 이것도 많이 공부하셨던 거죠. 구운몽과 사시남정기 이런 작품들이 이제 누구 작품입니까? 김만중의 작품이잖아요. 김만중 중에 그런 작품들이 이제 있었다. 그래서 그 뭐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도 거기 그 373쪽에 두 번째 단락에 옥선몽 이런 것들도 있죠. 옥선몽 이런 거. 그러니까 몽이니까 이제 꿈 이야기죠. 꿈 이야기. 몽이 들어가면 다 꿈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런 뭐 여러 작품들이 있어요. 거기 그 374쪽에 두 번째 단락에 옥린몽도 마찬가지고요. 다 꿈과 관련된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375쪽에 이제 마지막 단락에 소설은 남녀 경쟁적 합작품이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제 남녀 양쪽의 관심사를 다투는 관계를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점점점 어느 쪽에 관심이 커지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 바뀐다는 말씀 아까 드렸으니까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이 꿈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377쪽으로 이제 가보면 두 번째 단락에 주인공은 덕성과 능력을 갖추고 예정된 순서에 따라 부귀를 이룩하면서 무력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현의 도리로 구할 수 없다는 생각, 그래서 과거, 장원급제, 황제 총애 뭐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장편 소설 9.12.4 여기 이제 보면 이 대장편이라고 하는 건 대하소설이라고도 하고요. 그 대장편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대하소설이란 말도 많이 씁니다. 아주 긴 소설이죠. 그래서 이 소설은 이제 다양한 욕을 받들었는데 이제 부녀자들이 좀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일 마지막 단락이 나오죠. 상품을 판매 이익을 남기는 시장 경제가 나타나면서 시민의 생활 방식을 따르고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제 사대부를 상승하고자 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넘겨보시면 378쪽에 이제 그 사대부와 이제 대등하게 하려고 한 위양인, 그 위양인은 중인이라고 그랬죠. 문학이 한시에 머물렀지만 사대부가 되고자 하는 시민은 소설을 공유했다 이런 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여성들에게 이제 책을 빌려준 세책가가 등장을 하는데 378쪽에 그 두 번째 셋째 줄 이게 이제 세책가라는 게 요즘 말로 하면 책 대여점이에요.
보는 영업을 했죠. 그래서 거기 세 번째 단락에 밑줄 주세요. 새 책과 소설 특징. 이본이 흔하지 않고 한문본 없고 국문본. 또 작자를 알 수 있는 단서가 없고 10책 내외거나 그 이상의 분량이다. 여러 인물이 등장하고 사건이 복잡하고 자세하고 중국을 무대로 했고 이제 지배질서 위기를 뭐 이렇게 다뤘다. 갈등과 어쩌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본이라는 것은 다른 판본을 가리켜요. 다른 판본. 판본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걸 이제 이본이라는 말 써요. 이런 것들이 흔하지 않았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 대하소설이라고도 하고 이걸 가문소설이라고도 해요. 가문소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야기가 이제 뭐 나중에는 뭐 180책까지도 있고 막 그래요. 이게 책이. 그래서 보통 이제 5대의 가문 이야기가 나오고요. 보통 한 남자와 3명의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여자가 등장을 해서 이제 막 첫 번째 여자 만나고 두 번째 여자 만나고 세 번째 여자 만나고 하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80쪽의 셋째 줄에 이제 낙선제란 말이 나올 거예요. 이 낙선제라는 게 이제 창덕궁에 낙선제가 있죠. 궁중 여인의, 그러니까 일종의 그 왕실 도서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낙선제가.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궁녀들이 이제 밤에 이런 책들을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뭐 여러 그 작품들에 대한 내용들이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382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명주 보월빙 뭐 이런 작품이 있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가계 소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0책 나오죠. 책이 뭐 100권은 기본이에요. 105책 뭐 이렇게. 그래서 이 명주 보월빙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윤, 하, 정 이 세 가문의 그런 인물들이 혼인을 하죠. 그래서 새로운 혈족 관계 형성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383쪽의 두 번째 단락이 완월해맹연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완월해맹연이라는 말은 완월 때의 그런 그 연회에서의 굳은 약속 이런 작품인데 이런 작품들도 이제 뭐 그런 내용인데 거기 한 10줄 쭉 내려오면 180책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책이 길게 하려니까 막 여러 이야기가 얽히고 설키게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384쪽으로 넘어가면 세 번째 줄에 밑줄 세 명주 보월빙 연작 원월 해맹연 대장편은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기를 중세로 역행시키려는 상층의식의 표현이다. 이게 주로 양반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384쪽에 애정소설의 새로운 양상이라고 나왔죠. 애정소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385쪽에 두 번째 단락이 금오신화 나오죠. 애정소설 금오신화에서 시작됐다. 금오산에서 지은 김시습의 작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생전, 영영전 두 번째 단락 첫째 줄 뭐 운영전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새로운 형태의 애정소설 밑줄 세요. 대장편 독자에서 제외된 하층 시민이 이제 함께 즐길 수 있는 개방된 소설이었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87쪽으로 가면 이제 세태 소설이 나오죠. 세태를 풍자하는 소설이라는 거죠. 세태 소설. 그래서 이제 세태를 다루는 건데, 거기 이제 네 번째 단락 정도 가볼까요? 세태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한문본에서 출연했다. 지체 높은 사람의 기생에게 혹해서 채신을 잃은 사건. 양녕대군이 관서 유람길에 올라 관기 정양과 인연을 맺었다는 사건을 변형시킨 정양전. 정양이 양갓집의 청산갑으로 가장해 양녕대군을 유혹하고 우롱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종옥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목태림이 개작했다. 경남 사천에 거주하는 시골 양반인데 보수적 기풍을 버리고 세태를 묘사하고 풍자하는 문학에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종옥전은 도덕군자의 행실만 본받고 여색에 무관심한 종옥을 기생이 유혹하게 하고 기생이 죽었다고 종옥을 속여 소동이 벌어지는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8쪽에도 보면
오유란전, 기생 오유란이 죽은 홀령이라고 자처하면서 남자 주인공을 이끌고 나체로 돌아다니는 장면을 비속하게 그렸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작품들 또 이춘풍전도 유명하죠. 이춘풍이 이제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다섯째 줄 정도 가면 주인공을 건달 양반으로 설정한 이춘풍이 공연히 뽐내다가 비참한 지경에 이른 이춘풍을 아내가 구출해주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옹고집전 같은 경우, 옹고집이 이제 되게 고집이 세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짜 옹고집이 이제 등장을 해서 진짜 옹고집을 내치고 나중에 이제 그 후회하고 이제 그 회개하고 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작품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389쪽으로 가면 이제 한문 소설의 변모라고 나왔죠. 389쪽에.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사만스뷰. 경상도 선산의 하층 여인 향랑이 원하지 않은 사람에게 시집을 가서 박해에 견디다 못해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자결했다. 이런 이야기를 그 소재로 삼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 390쪽에 보면 육미단기라고 나왔죠. 두 번째 단락 첫째 줄에 신라의 왕자 김소선이 아버지 약을 구하러 갔다가 불운을 겪고 장님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그 390쪽에 보면 서사무가에서 판소리. 그 이 서사무가라는 것은 이제 무당의 노래를 무가라고 하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 무가는 서정무가가 있고요. 서사무가가 있고 희곡무가가 있어요. 희곡무가. 희곡적인 구성이 있는. 서사무가가 일종의 소설의 어떤 근원이 되는 거죠. 서정무가는 시와 관련된 내용이고 이건 희곡 요정으로 말하는 관련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 서사무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바리대기 이런 것도 다 서사무가와 관련이 돼 있는 거고요. 392쪽을 펴보세요. 거기 이제 보면 한 네 번째 단락,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단락이네. 구세 기본 절차는 12거리다. 그래서 이제 12곳에 가면서 이제 굿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굿을 하는 무당은 세습무와 강신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습무는 말 그대로 이제 가업이고요. 강신무는 신내림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가업으로 하는 무당, 갑자기 이제 막 신내림, 그 신적인 게 들어와서 신내림하는 무당. 자, 마지막 단락에 보면 교술무가라고 났죠. 이 무가는 교술이라는 거는 가르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가 자체가 사람에게 뭔가를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술무가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94쪽으로 이제 넘어가면 거기 이제 그 셋째 줄에 바리공주 나왔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바리대기 해가지고 버림받은 아이 뭐 그런 이야기도 무가고 거기 네 번째 단락을 보시면 서사무가가 가장 풍부한 곳은 제주도다. 여기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제주도가 서사무가가 가장 풍부하다. 뭐 이런 정도 말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서사민요라고 하는 것에는 이제 396쪽으로 넘어가면 세 번째 단락에 자탄의 노래가 많아 서정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건 전개에 뚜렷한 유정 구조가 있어서 구조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자탄이라는 것은 스스로 한탄한다는 뜻이에요. 서사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시집살이의 고난 같은 경우 나오죠. 이런 것들도 다루고 있다. 뭐 그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98쪽으로 가면 이제 판소리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 판소리는 이제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밑에서 둘째 줄에 일고수 이명창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고수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명창이라는 거예요. 북을 치는 사람과 명창이 같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399쪽의 세 번째 단락이 밑줄 치세요. 판소리는 서사무가에서 유래했다. 이것도 중요하고요. 서사무가라는 것이 이제 무당의 노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판소리와 무가가 연결되는 거예요. 400쪽으로 넘어가면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이제 고수는 둘째 줄에 북으로 장단을 맞추고 추임새, 얼쑤 이런 거죠. 추임새예요. 감탄사. 그렇죠? 제가 이제 스페인에 한번 갔는데 거기에 이제 막 그
그 춤을 추죠. 이제 스페인에 가면 거기에 이제 스페인에 가면 춤을 추는데 거기에 보면 올레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올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게 이제 뭡니까? 얼싸고 똑같은 거죠. 플라멩고 춤을 추면 이게 추임새 올레라는 게. 그리고 이제 더늠 거기 401쪽의 마지막 단락이면 더늠이라는 게 나오죠. 자기들의 장기. 예를 들어서 뭐 쑥대머리 뭐 이런 거 본다든가 잘 부르는 사람이 있다든가 이런 장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판소리의 그 402쪽에 보면 12마당이 있죠. 12마당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신재효가 뭐 정리했다 뭐 이런 이야기는 다 아시는 거고 403쪽으로 넘어가면 두 번째 단락 판소리는 밑줄 치서 민간 연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황을 복잡해 하고 인물들 사이의 대립을 심각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작을 한다. 그래서 이제 비약을 이루었다. 나오고요. 그다음에 민속극 404쪽으로 넘어가면 민속극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민속극에서는 그 셋째 줄에 산대이 계속 나왔죠. 산대이는 산처럼 높은 무대라고 그랬죠. 산에 공연한다. 그다음에 나레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이거 이제 그 축사라고 했죠. 그 사악한 것을 쫓아내는 거. 그다음에 405쪽의 세 번째 줄 민속극과 판소리는 차이가 있는데 판소리는 사대부 문학에서 물려받은 수화법과 유교윤리에 입각한 교훈적인 주제를 받아들여 표면을 장식하면서 민중예술의 독자적인 어법을 사용해 사회 비판의 이면적 주제를 구현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406쪽으로 이제 가면 무당 군놀이 세 번째 줄에 있죠. 무당의 군놀이. 무당이 이제 군놀이를 하는데 주무. 그 주무는 무당의 무당이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조무라고 넷째 줄 내려오면 무당을 도와주는 사람. 도울 조자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7쪽으로 가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제 탈굿, 탈놀이 이런 것들도 이제 탈춤하고 비슷한 방식이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407쪽의 밑에 꼭두각시 노름, 발탈. 그 꼭두각시 노름도 있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발탈 같은 것들도 이제 대표적인 종류다. 그래서 408쪽에 보면 두 번째 단락에 이제 광작이 나와요. 둘째 줄에. 그 광작은 넓게 짓는다는 거예요. 농사를. 이 광자가 넓을 광자죠. 경지 면적이 확대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인 게 흥부전이라는 거죠. 흥부전을 보면 놀부는 분홍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흥부는 빈농이고. 그런 이야기들을 쭉 써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409쪽에 이제 409쪽에 꼭두각시 노름이 나오는데 거기 한 네 번째 단락에 보면 박첨지 노름, 뭐 꼭두각시 노름, 박첨지 노름 이렇게 나왔죠. 꼭두각시가 인형이다. 그래서 이제 박첨지는 그 다음 단락에 꼭두각시 남편인 영감이다. 바가지로 만들었으므로 박가라고 한다. 바가지니까. 홍동지는 천하장사 벌거벗고 다니는 붉은 홍자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10쪽의 셋째 줄에 또 밑줄 치세요. 410쪽의 셋째 줄에 박첨지는 처음부터 등장하고 장면이 바뀔 때마다 얼굴을 내밀고 악사와 대화를 나누면서 해설자로 여기 해설자에다 동그라미.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락에 한 7, 8째 줄 쭉 내려가면 투쟁을 희화화한다. 이렇게 나왔죠. 웃기게 표현한다는 거. 희화화라는 것은 웃기게 표현하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탈춤 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죠. 412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에 조선 왕조는 유교에 입각한 농촌 질서를 확립하고자 해서 음사. 음이란 건 음탕할 음자입니다. 412쪽에 이제 두 번째 단락 첫째 줄에 음탕할 음자. 이제 음탕한 뭐 형태의 어떤 공연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사를 그만 지내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탈을 추면서 막 양반을 비판하고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412쪽의 마지막 단락에 함경도의 북청 사자노름도 농촌 탈춤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자들이 이제 막 등장하죠. 우리나라에 보면 사자가 많이 나오죠. 412쪽의 두 번째 단락에 사자는 국내에 없으니 밖에서 들여왔다. 이렇게 나왔죠. 사자가 이제 원래는 국내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밖에서 이제 들여온 그런 하나의 그 형태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14쪽으로 넘겨보세요. 414쪽 넘어가면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에 첫째 줄 녹번 애옥의 사직골에서 사는 본산대놀이 배는 탈춤을 주종목으로 삼은 떠돌이 배였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7줄 내려오면 그 패거리가 공연한 탈춤은 별산대놀이와 구별해서 본산대놀이라고 한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 알아두시고 그런 내용이 이제 상당히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16쪽으로 넘어가면 거기 한 네 번째 단락 양주 경기도 양주 나오죠. 5월 단오일 사직골 딱딱이 패를 초청에다 탈춤을 공연했다. 이게 이제 바로 양주 별산대 놀이. 그래서 양주로 가면 그 탈박물관이 있어요. 탈박물관. 이 양주도 이 탈춤과 관련된 것. 탈춤은 이제 영어로는 이 마스크 댄스라고 합니다. 마스크 쓰고 춤을 춘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락에 보면 416쪽에 사상도고. 사상이라는 것은 거기 416쪽의 마지막 단락. 개인 상인이란 뜻이에요. 사상이니까. 장사상자죠. 도고. 도매상 같은 거죠. 지방의 물산이 서울로 들어가는 곳에 자리를 잡고 상권을 위협한다. 그래서 금난정권이라고 나왔죠. 난전을 금한다는. 요즘 말로 하면 잡상인 출입 금지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그 철폐하는 데 이르러서 상업의 발달에 전환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요. 자, 그래서 이제 417쪽 이제 마지막인데 단락의 탈춤은 거기 밑줄 있어요. 18세기 이후의 새로운 상황에서 밑으로부터 대두한 혁신의 움직임을 극명하게 보여준 예술 형태다. 그리고 거기서 두 줄 내려가면 등장인물 사이의 갈등을 박진감 있게 구현하고 하층 민중의 생활 의지와 어긋나는 지배체제의 허위를 다각도로 비판했다. 이런 나오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춤을 쓰면서 그 탈춤은 일종의 뭐냐 페르소나죠. 페르소나. 가면을 썼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함부로 그 양반이 이것에 대해서 비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뭐 잡아가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가면을 쓰고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중세 문학에서 근대 문학으로의 이행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좀 빨리빨리 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쭉 훑어가면서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이 책을 공부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 그 이 책의 차례 부분을 앞으로 한 두 장 넘기시면 차례가 있어요. 그래서 1번 문학사 시대 구분의 관점 넘겨보세요. 그다음에 원시문학, 고대문학, 중세 정기문학 1기가 삼국에서 남북국 시대 또 넘겨서 중세 정기문학 2기가 고려 전기, 중세 후기문학 1기가 고려 후기, 그다음에 8번에 중세 후기문학 2기가 조선 전기, 그다음 넘기면 9번에 중세 문학에서 근대 문학으로 이행기 제1기 조선 후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가 여러분이 이제 시험에서는 조선 전기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다음 중에 중세 후기 문학 제2기는 어느 시대인가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잘 보시고 여러분은 이제 크게 이 차례의 이 세 장을 잘 보시면서 이제 큰 틀로 공부를 하세요. 큰 틀로 공부를 할 때 이제 그 세부적인 공부보다는 큰 틀로 이거는 어느 시기에 해당되고 이건 어느 시기에 해당되고 이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지 이걸 막 하나하나 일일이 여러분이 막 뭐 이잡듯이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국문학사 공부는 뭐 그렇게 공부하셔도 나쁘진 않는데
이 국문학사 공부는 흐름을 크게 여러분이 찾아가는 공부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큰 틀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방송 강의를 이제 1강부터 15강까지 이렇게 좀 들어보시면 아마 이제 저로부터 들은 거와 방송에서 들은 것이 이제 만나서 좀 시너지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요즘은 방송을 들어야 20점을 주기 때문에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들어서 공부하시면 국문학사가 상당히 방대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시험에 아주 어렵게 나오거나 이러진 않기 때문에요. 조금 딱딱할 수는 있지만 또 이렇게 큰 틀로 공부하다 보면 크게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해서 국문학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